나락감지 센서, 내가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보면서 경쟁에 승리한 극소수 외에는 출산은 인생의 나락으로 가는 직행열차인데 어떻게 낳겠냐.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연구원 신예은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제가 좀 궁금했던 주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30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 알고리즘의 뉴스는 최근 2030들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콘텐츠들이 저한테는 엄청 많이 뜨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문제 혹은 이슈가 되는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한번 추이를 뽑아봤는데 아무래도 저출산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크게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2016년 하반기쯤이 되면 비혼이 공정성 이슈를 역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젠더 갈등 이슈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2020년 초에는 영끌 이슈, 2020년 초에는 비투 이슈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인 지금은 저출산, 영끌, 비혼이라는 이슈가 여전히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정성에서 이제 갈래를 뻗어서 피어난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공정성이 가장 그 기저에 있는 중요한 거라고 하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혼이랑 저출산 젠더 갈등이 체감하는 문제라고 느꼈어요. 뭔가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젠더 갈등이나 이런 의견 차가 많아지니까 비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이가 나이대라서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더 그런 게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공정성이 하나고 그 다음 젠더 갈등이 하나고 그래서 비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공정성 이슈 같은 게 있고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이 좀 어렵다고 많이 느끼니까 좀 취업 자체도 어렵고 더 경쟁도 심화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젠더 갈등 같은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런 젠더 갈등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직접 사람들 만나기도 전에 좀 어떤 공포의 상대방을 좀 환상처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비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그런 공포감 때문에 비혼을 결정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비혼과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분석을 통해서 지금 2030의 비혼과 저출산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함께 이거 분석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혼이라는 큰 키워드로 뭉뚱그려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 결심한 자발적인 비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상태, 환경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게 된 경우, 이런 세 가지 층위가 있다는 것을 소셜 데이터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30들은 이 비자발적인 비혼과 자발적인 비혼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20대 초반이지만 결혼 못할 것 같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소셜 데이터로 한번 구분해서 데이터로 보려고 해봤는데요. 2021년만 해도 결혼하고 싶다의 언급이 가장 높았던 모습을 보이는데요. 2021년 4분기가 되면 결혼 못하다의 언급이 결혼하고 싶다의 언급을 역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둘은 이제 비슷한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 2030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두 비혼을 원하고 모두 혼자 살고 싶어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30에게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못하게 된 것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이는데요. 비혼을 의미하는 결혼 안 하다의 언급 추이도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하고 싶다와 못하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 데이터는 실제 그 행동의 결과값인 미혼, 기혼,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데이터로 사람들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그 연관어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결혼 안 한다
혼자의 경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가 부모, 혼자, 가족, 비혼과 같은 키워드였습니다. 자발적 비혼을 뜻하는 결혼 안 한다의 맥락 안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혼자로서 이제 충분히 인생을 잘 즐기고 있다라는 측면과 본인의 부모를 보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혼자임에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혼자 삽니다. 지금 비혼 저출산이 많은 젊은 세대가 가족에 대한 별로 좋은 기억이 없다는 것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족을 이루지 않더라도 혼자로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못하다의 경우는 집, 성격, 집안, 얼굴, 대학 같은 조건적인 부분을 다른 비교군 대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 문제와 같은 키워드도 특징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연관어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건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추이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돈입니다. 2021년에는 돈, 성격, 집안, 얼굴, 대학 순이었지만 2024년이 되면 얼굴 키워드가 집안, 성격을 역전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하셨잖아요.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일 텐데 지금의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이라고 하니까 댓글로 어떤 분이 1번 외모가 버릴 1순위라고 평생 생각해왔는데 사실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가 중요해져 라는 게 아니라 외모 외에 다른 조건이 괜찮다고 꼭 행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결국에 외모가 버릴 조건의 1순위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직업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대방의 직업까지 고려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안에만 있다면 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직업은 딱히 고민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개를 포기해야 한다. 두 개요? 그럼 전 재산할게요. 왜냐면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빚만 없으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비 성향하고 크게 연관만 없으면 재산을 제일 버려도 괜찮지 않나? 하나를 더 빼야 된다면 직업도 빼겠습니다. 저는 돈은 좀 잘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뺀다. 아 그럼 외모 빼야죠. 이 상황에서 외모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보니까 약간 2D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의 경우는 나이, 20대, 애인, 연애 중, 좋다와 같은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측 가능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연인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재밌는 점은 결혼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나이대를 더 많이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나이라는 키워드에서는 내가 몇 살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소셜 분석 외에도 사회 분석, 설문조사 혹은 통계로도 이런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애를 왜 안 낳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결과를 보면은 사실 거기서도 똑같이 돈입니다. 그 결과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요즘에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뭔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같다. 가족은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물리적 손해나 이득을 기준으로 들이밀면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다. 손해와 이익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셜 원문을 제가 보고 아 그래 가족의 의미가 혹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비혼이나 저출산에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2030의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연관어를 살펴봤는데요. 10년 전 2030이 본 가족과 지금의 2030이 본 가족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연관어를 보면 말하고 있는 담론의 카테고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 감성이 증가했다라는 지점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가족은 항상 좋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지금의 2030은 가족도 불편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가족이어도 서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은 화목해야 해, 가족은 이래야지, 가족이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우린 가족이니까 이 말이 저는 무서워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프레임에 자신을 끼워 넣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편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양이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2030들은 이 부양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을 부양가족이 역전하게 되는데요. 소속감을 드러내는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보다 부양의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금의 2030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일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지? 일 그만두고 내가 가족들 부양하길 바라는 눈치야.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데 나도 막막하긴 하다. 근데 저렇게 말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2030이 부양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 중 또 특이한 점은 바로 자기 자신도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오늘도 난 나를 부양하러 출근한다. 1인 가구라 내가 돈 벌고 나 스스로를 부양해야 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 퇴사할 수가 없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1인 가구도 그 자체로 가족으로 본다라는 점인데요.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려야 하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공간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가치의 영역에서 특징적이었던 키워드는 공간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지금의 2030들이 자신만의 공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물리적인 공간인 내 방과 나만의 공간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치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깊게 나타났습니다. 2030이 다른 연령대 대비 많이 말하는 눈치에는 부모님 눈치, 그리고 집에서의 눈치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집은 옆집 아들과 비교하는 장소였다. 남들과 경쟁을 가르치는 공간이었다. 내 방은 부모님이 맘대로 들어와서 잔소리하고 가는 내 방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들이 겪은 집은 비교, 경쟁, 눈치의 공간이었는데요. 이런 경험이 쌓여 지금의 어른이 된 이들은 남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공간에 대해서 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의 의무적인 콘텐츠. 10년 전 2030과의 연관어 비교로 보면은 단순히 가족 고유의 콘텐츠가 지금은 줄어들어서 아쉬운 건가?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비자발적이었던 의무의 콘텐츠는 지고 상호 선호의 콘텐츠만 남았다라는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가족사진이라는 딱딱하고 정적이었던 행사에서 지금은 부모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찍는 인생 네컷과 같이 의무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서로 좋아서 같이 찍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요소, 부정적이게 되는 요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설정한 가설을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 결혼 안 하다, 결혼 못 하다, 결혼하고 싶다. 이들 간에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지 데이터로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가족의 인식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감성 키워드를 제외하고 셋 다 재정, 가족의 콘텐츠, 가치 순으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의 차별점을 찾아보자면 자발적인 비혼의 그룹의 경우에는 가족의 콘텐츠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도 혼자 살았어야 되는 타입인가 봅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혼자서 뭔가에 집중하고 릴렉스하고 뭔가를 배우러 다니고 운동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자신이 혼자 살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이미 너무 많기에 가족과 굳이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못한다라고 말한 그룹군에서는 재정, 가치의 영역의 언급 비중이 조금 더 높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룹군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조건을 열거하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조건이 모자라서 결혼을 못한다라기보다는 끊임없는 남들과의 비교로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의외로 결혼 못하다라는 그룹군에서 가족의 부정감성이 가장 적게 나왔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지점은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느꼈던 지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2030이 가장 취약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거나 규칙이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인터넷 키워드일 수 있지만 이 나락감지라는 게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락감지 센서, 내가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보면서 경쟁에 승리한 극소수 외에는 출산은 인생의 나락으로 가는 직행열차인데 어떻게 낳겠냐,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결혼이라는 가치에서 너무 금전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나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하나의 노력이었다. 미뤄진 숙제다. 제 친구 재석이가 결혼을 한대요. 꿈에 같이 나중에 천천히 데드라인 넘어서 내자고 했는데 그 석화님이 그 미뤄진 숙제라고 했는데 저는 부모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나 제 친구들은 결혼 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해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거는 이미 모르겠네. 어떻게 글쎄요.